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사업가입니다. 광고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뒤 현재 현지에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썰밤은 거래처 사장님의 추천으로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해서 요즘에 푹 빠져서 듣고 있네요. 제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분들도 많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어 컴퓨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믿음을 배반했던 전남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몰래 외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들으면 경악하실 거예요. 그래도 마냥 당하지만은 않았고 시원하게 복수도 해줬으니 다들 마음 편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신입생 시절 머무르고 갔던 술집에서였어요. 저는 손님이었고 아내는 홀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집안이 엄격했던 데이다 학창시절 내내 반듯한 모범생이었던 저는 그때까지 술을 입에도 대본 적이 없었지만 선배들의 권유 아닌 권위에 그날 처음으로 술을 마셔봤어요. 주량을 모른 채 무턱대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더니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쯤엔 완전 만취 상태가 되었어요.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술버릇은 없었지만 마치 멀미를 하는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요. 머리가 빙빙 돌아 도는 느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죠. 그럼 그때라도 빨리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야 했는데 바보같이 선배들의 시선이 보였기에 자리에 앉아 참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토끼가 참는다고 참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을 시작했고요. 뒤늦게 화장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그 전에 바닥에 토사모리가 쏟아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물론이고 동료들과 선배들까지도 정확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내면은 한마디로 죽고 싶었어요. 밖에서 토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속이 울렁거리고 위장은 쥐어짜인 채였죠. 미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은 나를 찌르는 칼 같았고 거리에 알몸으로 나온 것과 같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라 그랬는지 눈물이 나오려는 것 같았고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제 스스로 뒤처리할 수도 없었던 그 순간입니다. 가게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와서 외치며 도와주신 건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화장실로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다 토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앉아서 물 한 잔 드셔요. 계세요. 여기는 저가 치울 테니까요.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맞이하여 반대편에 있는 빈 테이블로 안내했고 어디선가 대걸레를 가져와 제가 토한 흔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지독했는데 실은 기색 하나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후로는 사양하더군요. 됐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토한 건데 제가 치워야죠. 아니에요. 매장 청소도 제가 할게요. 금방 끝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향해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얼굴이 얼마나 청초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그 순간에 있는 줄도 몰랐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에 빠진 거였죠. 남중 남고를 나와 여자 손이라곤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온 첫사랑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동기들과 그 술집에 자주 들렀죠. 나중에는 친구들도 제 마음을 눈치챘고 도와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글솜씨가 뛰어난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백하기 힘들어하는데 고맙게도 대신 편지를 써주었어요.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치 시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대신 쓴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답이 올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밥도 못 먹을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다행히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줬고 그렇게 그녀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참 꿈 같은 경험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첫 만남에서 느꼈던 대로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8년이라는 긴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제보다 2살 연상이라서 그런지 그녀는 또래 여자들과 달라서 여러 면에서 함께 보는 시간이 특별했어요.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남자친구와 함께 할 필요도 없는 의존적인 성격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 군대에서부터 취업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그 시대에는 모두가 이른 결혼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자가 20대 후반에 이르러도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요. 여자친구는 자신이 30이 넘어도 제가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돈도 더 모아야 할 것 같다는 제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자기야. 나도 진짜 결혼하고 싶지만 내가 취업도 늦게 한 편이거든. 내가 결혼해서 너에게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알겠어. 나 괜찮다니까 자꾸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올해 결혼하나, 2에서 3년 뒤에 결혼하나,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며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친구들이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냐며 내게 부러워했어. 이런 여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어. 내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몇 달 뒤겠지? 뜻밖의 선물과도 같이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나름대로 피임을 철저히 실천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결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껴 매료되었죠. 이어서 빠르게 결혼식을 치르고 그 후에 아름다운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믿었던 아내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주는 정성 어린 모습으로 내 조의 열정이 높았습니다. 딸도 열심히 키워주었어요. 그러나 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부터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 친구의 엄마들과 어울리면서 바깥 활동이 줄었고요. 때로는 딸을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고 1박이나 2박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안에서도 각자의 자유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랜만에 사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용돈을 넉넉히 주기도 했죠. 아내가 없을 때는 빨래하고 설거지해서 집안일을 미리 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천천히 한계를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방치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엄마로서 양육은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빠이신가요? 어머니라는 분은 친구들과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피곤해져 찌들어선 딸은 다독임도 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늦게 먹드려도 딸을 유치원에 늦게 보내기도 했고요. 아침, 저녁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단지 과자나 즉석식품만 줬지요. 딸이 어느 날 퇴근한 저를 붙잡고 과자 말고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루는 부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지요. 너는 사귄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좋아. 그러나 다들 가정이 있는 주부들이잖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거야. 최근에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나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샛별이는 한창 잘해야 할 나이인데 제대로 먹여줘야지. 누가 들으면 내가 애를 굶기는 줄 알겠다. 샛별이 말로는 오늘 아침에도 바나나 하나 먹었다는데 어제 저녁은 라면이었고 애한테 벌써 라면을 먹인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잘하면서도 당신이 직접 왜 밥을 차려주지 않았어? 나름 좋은 말로 말한 건데 아내는 기분이 상한 듯해서 왈칵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다 아니라 눈물까지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했어요. 살림하랴 하고 나한테 짓 언제 놀아 친구들하고
맘대로 외출 한 번 못하냐고, 라고.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평생 일만 했다고. 하면서 살았어. 남들처럼 결혼해서 주부를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당신 자리를 잡아 기다린다고 해서 또 10년 가까이 죽어라 이랬고 처가댁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아내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며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어요. 남동생이 학비를 대느라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뼈 빠지게 일만 했었죠. 또한 아내가 결혼 전 다니던 회사 상사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했었거든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쌓여 한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만 물러나려 했는데 아내를 위로하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튀어나온 아내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세상 일이 아니었겠죠. 애써나 출산하는 이 여자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뚫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요. 그게 대체 어떤 말인가요? 누군가가 일하기 싫어하고 결혼을 원하는 이유로 아이를 가질 것을 원하는 거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기다려다 달라고만 하고 계세요. 친구들은 언젠가 당신이 나를 떠나고 어린 여자를 만날 것이라며 겁주고 있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아내는 다시 닭똥처럼 눈물을 흘리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늘 어른스럽게만 보였던 아내가 이런 면모를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서 깜짝 놀랐어요. 옆에 앉아 아내를 달래면서 나 또한 천천히 내 생각을 정리했어요. 물론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결혼 전부터 의도적으로 임신을 계획한 것은 실망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아내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였고 이미 예쁜 딸까지 나와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좀 더 아내를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결혼 전에 했던 일로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샛별이를 낳았고 지금 같이 키우고 있어요. 나는 밖에서 일하고 있고요.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집안일이 벅차워서 그런 거였다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나도 퇴근하고 주말에 더 열심히 걸어 다닐 테니까요. 아내는 처음으로 화색이 돌았지만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도 하고 샛별이 돌봤는데 아내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제가 다니는 대기업은 연봉이 높은 만큼 근무 시간도 길고 업무량도 많아서 종종 주말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제 제안에 냉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좋겠어요. 결혼한 뒤에도 육아와 집안일로 인해 나의 시간을 쉴 새 없이 쓴 적이 있었어요. 이제 샛별이도 조금 컸으니까 저도 내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건 큰 욕심이 아니에요. 결국 저는 아내와 합의해서 따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집에 방문해 각종 집안일과 반찬을 만들어주는 아주머니를 고용했죠.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월급만 받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아내를 위한 선물로 생각하며 참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내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딸의 식사를 잘 챙기지 않고 때때로 핑계를 대며 시댁에 맡기곤 했어요. 나는 몰랐다고 말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화가 폭발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자기 입장만을 고수했죠. 나도 내 개인 시간을 좀 즐기고 싶다는 거야. 아이를 돌볼 때 여행도 못 가고 밤늦게까지 노는 것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샛별이 이제 겨우 6살이고 아직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해. 좀 더 커서 개인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되잖아. 왜 엄마만 보살펴야 하는데 아버지인 당신도 물론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회사 다니는 나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요. 정말 좋겠네요.
당신은 회사에서 거짓말 한 것을 핑계로 새별을 안 봐도 되고 집안일도 안 해도 돼서 편할 텐데요. 당신은 뭐 회사에서 하루 종일 업무만 하는 거지?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담배도 피우면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도 나름대로 가질 텐데요. 저는 집에서 새별을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얼마나 어려웠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해 놈이 도와준 거 알잖아요. 주말에는 저가 하는데 당신은 이제 집안일은 엄두도 안 내고 왜 그러는 거죠? 아, 모르겠어요. 이젠 새별이가 엄마를 불러도 짜증나고 또 무슨 일을 시킬지도 모르니까 저 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싶네요. 아직 중요한 존재라며 외출건 꼭 말하는 가자 접근도 저거 가까이 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니면 외로울 겨우 냄새란다. 그러자 오늘 강다니엘 칭찬한 나한테 검은 거짓말 바지는 정말 어린 것이라고 ZE. 에이 오늘 너무 다파서 진짜 돌려주고 바보 만났어요. 이 불 야식 먹고 싶어요. 프리비어스 트랜즈레이션. 필요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만두고 주부가 되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가서 일할 수도 있을 텐데. 제 말에 아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당신, 회사 그만둬 가게 차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게? 응, 당신, 전부터 식당을 차리고 싶어 했잖아요. 제가 식당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원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주변에 친구 한 사람이 식당을 차리면서 대박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을 받기도 했어요. 가게를 차리고 우리 둘이 같이 일하고 셋째 아이도 같이 돌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평하게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큰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겁이 났어요. 그러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면 남은 선택지가 이혼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 그리고 약간의 빚을 갚으면서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해준 제게 처음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죠.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나도 당신의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차린 식당은 김치찌개와 찜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지요.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메뉴에는 제가 함께 경험한 사업의 의미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레시피를 개발하다가 거였다. 초창기에는 파리만 날려도 집주인이나 나 모두 가게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반년 정도 지난 후에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제가 원래 손이 빨라서 주방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문제는 홀이었다.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 보였다. 결국 알바생을 구하게 되었는데 업무가 손에 익히면 금방 그만두어 버리는 일이 잦아서 여간 골칫더라. 그래서 친구들에게 푸념 좀 했더니 우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노는 중이던 한 친구가 왔다. 놈이 자신을 대신해서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진짜로 진심이라고 해요. 한 달 동안 좀 오래 일할 사람을 찾는데 너는 지금 이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 아니야. 나는 이번 기회에 좀 오래 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 하지만 막막해 하다가 잘 됐어. 나 열심히 일할 것이니까 뽑아주세요. 응, 그 친구는 예전 연애 시절의 나를 위해 편지를 대신 써준 그 친구야. 남자로선 너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세 그만두었어.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친구를 알바생으로 채용하면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한 일도 있을 것 같았고, 그러나 친구는 제가 망설이는 것을 눈치채고 더 적극적으로 조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럴 거냐? 내가 대학 다닐 때는 편지 대필도 해줬는데
네가 재수 씨랑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따지고 보면 내 덕이라고 임마. 자꾸 이러면 나 좀 서운하다.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친구를 우리 가게 알바생으로 쓰게 됐죠. 하지만 친구는 나의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출근한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대기줄이 생기는 걸 보고는 놀라서 입을 벌리더군요. 야, 난 이렇게까지 대박 나 줄 몰랐어. 손님이 쉴 새 없이 몰려오는데, 야, 이거 시급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더 초저지. 걱정하지 마. 내 말에 친구가 고맙다며 웃더니 문득 나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넌 옛날부터 운이 참 좋은 것 같아. 대기업도 한 번에 출석부질 않는 가게는 차리자마자 대박이 나질한다. 결혼을 잘해서 그런가? 재수 씨가 참 좋은 여자였잖냐. 얼굴도 예쁘고. 난 아직도 재수 씨가 술집에서 일할 때 내가 토한 거 실은 내색 없이 치워주던 게 생각나. 야, 그래. 지참.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 그때 너 재수 씨랑 잘 되라고 내가 연애 편지까지 대필해줬잖아. 그거 재수 씨는 아직도 모르지. 어떻게 보면 나랑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다른 말은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 말에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해. 친구의 아내한테 뭐 저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그 친구가 옛날부터 제가 가진 물건을 자주 탐내고 비슷한 걸 따라 사는 거거든요. 옷이나 학용품은 그렇게 따라 사는 건 상관없지만 제 아내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니 좀 기분이 언짢더군요. 그래도 출근 첫날부터 내색하고 싶진 않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후로 그 친구는 매일 저희 가게에 출근하여 일을 도왔어요. 어찌나 일 가져가며 손이 굼뜨던지. 솔직히 도움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차마 먼저 그만둬라고 할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같이 일했는데요. 회사도 1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친구답게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이제 나도 슬슬 재취업해야지. 내일까지만 나오고 더는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너 그럴 줄 알았어. 언제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하더니 미안하게 되었다. 아니야, 되었어. 근데 그래도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좀 일해줘야지. 이거 몇 달 내내 알바생으로 있었다고 완전 사장님 마인드로 말하네. 어떻게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냐? 나 당장 내일 다른 회사 면접 잡혔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내일 당장은 아예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이 직회사 꼭 가고 싶은 회사야. 이해 좀 해주라. 응,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친구에게 알겠다고 하고 부랴부랴 되탔길 알바생을 구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친구가 아주 작정하고 배신을 때릴 줄은 말이죠. 그 친구의 배신을 알게 된 건 가게에 손님이 이상하게 계속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맛이 변하거나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왜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근처에 김치찌개 가게가 생겼는데 그 가게 맛이 우리 집이랑 똑같다면서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손님이 소개해준 가게로 갔는데 웬걸 제 친구가 그곳에서 사장 흉내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메뉴도 우리가 팔던 것과 똑같았고 가격은 2,000원 더 싸더라고요. 정말 기이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박상철, 너 재취업할 거라더니 여기서 뭐 하냐? 친구는 제 방문에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보면 모르냐? 가게 차렸잖아. 나라고 평생 회사만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 아니, 가게 차리는 건 좋은데 메뉴가 우리 집하고 똑같잖아. 심지어 손님들 말로는 맛까지 똑같다던데. 너 설마 내일 레시피 그대로 훔쳐간 거냐? 훔쳤다니. 야, 표현이 좀 그렇네.
네 레시피라고 떡하니 어디 뭐 찌개에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 다짜고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해? 뭐 너 정말 이렇게 잡아뜨렸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이 자식아. 아, 시끄럽고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 급기야 친구는 저를 반강제로 가게에서 쫓아냈어요. 계속 안 나가려고 하자 경찰까지 부르더군요. 결국 저는 서로 연행까지 됐는데요. 경찰은 안타깝지만 레시피가 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긴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참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을 구해 친구네 가게 음식을 사서 먹어봤는데요. 그냥 완전히 저희 집 음식을 통째로. 다음은 문장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베껴갔더군요. 급하게 저희 가게도 가격을 2,000원씩 내렸는데요. 그러자 그쪽에서는 3,000원까지 내려버리더라고요. 맛이 똑같으면 당연히 더 저렴한 곳으로 가는 게 소비자의 심리잖아요. 결국 저희 가게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었고요. 친구의 가게는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참 억울하고 화가 나더군요. 나중에는 알바생들에게 월급을 줄 수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일하다시피 해야 했죠. 게다가 가게에 임대료를 내야 해서 집안 가게가 빨리 흔들렸어요. 이런 때 서로 합심하지 못할 망정, 아내는 제 탓만 했죠. 아니라면 가장인 이 사람이 일이 무관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직 찾지 못해. 대리 알바든 뭐든 해야 할 방법을 찾아봐야 해야지. 샛별이랑 나는 굶어 죽기로 했거든. 미안해, 여보. 나도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대체 언제쯤 찾을 거야? 나는 이번 달에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대로면 강화도도 못 가겠어. 가게 사정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친구들과의 여행을 참아주겠니? 미안해. 참나. 뭐 다 해줄 것처럼 말을 번지르르 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말만 번지르르 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여행 타령만 하는 아내가 너무해. 야속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사랑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하늘에서도 그런 저를 너무 가엽게 여기는 것일까요? 갑자기 금실 같은 동아줄을 내려준 것은 무엇인지요? 구멍가게 속에 숨어있던 복권이 얼마밖에 없는 1등에 당첨된 것은 무슨 일인가요? 당첨금만 20억 원이 넘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왔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물론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진 뒤로는 사치스러운 소비가 급격히 늘어서 최대한 현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헤매다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은 단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문사에서 우리 가게 사연을 취재하고 싶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 제보를 해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기자가 연락을 하자고 하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친구였던 사이라서 기사가 나간 후에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께는 좀 더 심사숙고해보고 연락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때마침 장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아내가 집에 있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말을 걸었는데 아내의 표정은 그날따라 심상치 않았어요. 유독 인매가 굳어있고 눈빛도 서늘하더군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처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선물 장모님 많이 편찮으신 거야? 그런데 제 물음에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사실 난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그동안 계속 말해야지 말아야지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피하기만 했네. 근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아내의 말에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한동안 멍했어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죠. 뭐, 이혼 지금 나랑 갈라서 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야?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맞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보다는 이제 제가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노력해봤는데도 한 번 떠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마음이 떠났다는 건데요. 아내의 대답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이에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어떻게든 대화를 나누려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는 곧 준비하겠습니다. 기쁘게도 합의 이혼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네요.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되돌리는 기회를 한 번씩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가게 때문에 당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거고요. 우선 이 문을 열어서 대화로 해결합시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네요.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어도 부인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 상태로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 밤거리를 거닐었죠. 그렇게 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인이 평소에는 남동생과 사이가 매우 가까운 편이었으니까요. 처남에게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은 제가 첨삭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사실은 제 처남이 제 누나의 외도를 알려준 나에 대해 당연히 안절부절 못했었나 봐요.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얼굴이 그래. 제가 말한 것은 누나에게 비밀로 유지해야 했는데요. 누나가 알게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처남에게는 결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진짜, 누나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난 이미 매형과 이렇게 이야기가 된 줄 알았어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매형과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나에게 했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누나가 말을 못하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전 아내가 처가에 데려왔다는 상간남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하지만 처남은 너무 많은 걸 말했다고 느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얘기한 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이 당부하면서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천안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면 다른 핑계 댈 테니까. 그리고 처남도 당분간은 그 사람한테 아무 말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늘 그렇게 할게요. 매형아, 그리고 그 남자가 또 집에 찾아오면 얘기 좀 해주라 부탁할게요. 처남은 곤란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하나 뿌린 처남이라고 학비도 보태주고 용돈도 챙겨주며 신남동생처럼 보살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누나 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처남과 통화 후 더 마음이 복잡해진 저는 털털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너무나 경악스러운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텅 비어버린 안방이었죠. 맞아요. 아내는 그새 자기 옷가지며 잔짐들을 싹 챙겨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식탁 위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고 잘 이혼하려면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앞으로 친정에서 지낼 것이라고 써있는 짧은 메모가 떨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내게 같아부터 말도 없이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 가슴이 후벼 파는 배신감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왔어요. 메모에는 끝까지 외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가게에 어떻게 출근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고 보니 자연스레 올라간 머리도 천천히 식었어요. 그러던 중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찾아왔어요. 무작정 따지면 잡아뗄 수 있는데 일단은 증거부터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탐정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의뢰를 받아야 할까 고민하던 찰떡 같은 순간이었어요. 마침 내 마음을 읽는 듯 처남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예전 참았던 화가 다시 불붙었어요. 상간남이 다시 찾아온다는 소식에는 정말 기분이 상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처갓집으로 상간남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데려갈 수 있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고요. 마침내 가게 문을 닫고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차라리 두 얼굴의 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처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처갓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는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슬그머니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살펴봤어요. 길게 뻥 뚫린 거실 테이블 상에는 장인어른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장모님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요. 아내 옆에는 커다란 남자가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를 보고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한때 나의 친구였던 우리 가게에서 일하다가 홀랑 배신을 당한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거실 한가운데로 뛰쳐나갔어요. 동창놈에게 누나를 불렀어. 그리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랑 와이프가 바람피운 놈이 바로 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석이야,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그놈은 당황한 것도 잠시 후에 뻔뻔하게 나왔어. 맞아.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알아냈어? 미안하다. 너에게 얼굴을 들이댈 면목이 없어. 언제부터 그랬어? 나 너희 가게에서 일할 때 재수 씨랑 자주 봤잖아. 아니, 지영이랑 자주 봤었지. 내가 없이 가게를 마감할 때 우연히 술 한 잔 마시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놈은 미안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의 행태를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전 달려가서 그 놈의 멱살을 움켜잡았죠. 뭐 어쩌다 보니 친구 여자와 붙어먹고 있고 이제 그걸 얘기하다니 그러자 그 놈도 자신이 뭘 잘했는지 언급하지 않고 거든지를 했더군요. 아, 따지고 보면 전이 먼저 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지영이가 일하던 술집에 전이 먼저 다녀가고 내가 먼저 지영이를 찍어보고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너무 집착하면서 지영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니까 그만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영이가 너랑 사귀게 된 것도 그 편지 때문이었지만 그 편지도 전이 쓴 거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말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설마. 동창놈이 제 아내를 대학 시절부터 좋아하고 있을 줄은 모르았지만 문득 동창놈이 툭하면 제 여인을 탐내던 놈이라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사실 옛날에는 제 집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제법 잘 되어서 부유했고 제가 또 머리가 좋은 편이어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왔죠. 그런데 동창놈은 유독 나를 부러워했어요. 새 옷을 사면 어디서 샀느냐고 물으면서 비슷한 스타일로 따라 사고 노트 필기도 제 것을 그대로 베끼곤 했죠.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절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먼저 우리 아내를 좋아했다고? 웃기지 마. 넌 옛날부터 내 소유한 것들을 다 부러워했지. 그래서 갖고 싶어 했었잖아. 우리 가게 음식을 그대로 베끼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도 괜찮다 해야지만 이제는 내 아내와 바람까지 피니까 넌 도대체 언제 나를 대한 그 열등감을 없앨 거냐. 뭐 열등감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잖아.
이 자식이 진짜 이런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더군요. 동창한테 거의 발작하다시피 하면서 나한테 달려와 주먹을 휘둘렸어요. 하지만 워낙 분노한 탓에 나의 턱을 살짝 스쳤을 뿐이죠. 나도 그저 가만히 있을 생각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즉시 반격에 들어갔어요. 나도 덩치가 좀 있어서 한 주먹 하고 싶었다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놈은 제 주먹 한 방에 바로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그러자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허둥지둥 그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깡패 맞아도 대체 왜 사람을 패? 제 앞에서 그놈을 보호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인 만큼 차마 때리진 못하고 아내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왜 갑자기 이혼하자는 건가 싶었는데 다른 놈도 아니고 내 친구의 아내랑 바람부린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요. 태영이의 엄마 대신하여 그리고 당신의 아내 대신으로 김지영이라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김주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부쳐먹는 것인가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제 농담에도 아내는 얼굴 하나도 찡그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 또한 저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루 더 빨리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이 제 레시피를 훔쳤다는 것을 증명 없이 도둑놈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먼저 결정하고 천천히 사실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이혼하고 집 나가기 전에 집에서 미련 없이 인사하는 게 무슨 일이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이 사람하고 다니는 걸 부모님께 들키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이 꼬였어요. 아내의 변명인 줄 모르게 핑곗거리만 더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제 생각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그게 다예요. 팔이 안으로 굽힐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새삼스럽게 아내를 달래고 계셨어요. 내가 예전부터 엄살 부리고 가게 소홀히 하면서 집에서도 무시했었으니 우리 딸이 떨어졌겠지라고 말이죠. 어쨌든 이제 와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조용히 이혼해 주세요. 장인어른의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절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뭐라고? 자네 지금 장인이 나한테 대드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른이 어른다운 태도를 보여야죠. 딸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이 일어나 서라 하시네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다니던 사위가 사업을 망쳐먹은 탓이 있나요?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건가요? 새 사위가 저한테 훔쳐간 가게 레시피로 대박을 쳤다는 걸 아시겠죠? 벌써 정산을 다 마쳤나 봐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자기 아쉬운 게 있을 때 용돈을 요청하시던 우리 집의 관습을 마구 따라가셨나 봐요. 좀 보내주세요. 병원비 좀 보내주세요. 라며 손짓을 하는 양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폭삭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손절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분의 딸이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까짓거 이혼해주죠. 뭐, 제가 배신받은 동창 친구와 함께한 여자 따위에게 그 정도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배신한 그 친구와 함께 지옥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복권 당첨금이 몇 년 전에 왔던 기자의 연락을 떠올리며 쾌청을 느꼈습니다. 과장된 태도로 박수를 치며 웃음을 웃었죠.
그러자 처가 식구들과 동창 친구들이 날 미친놈으로 여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든 말든 저는 쓰러지며 끙끙대는 동창 친구 곁을 지키면서요. 아내에게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남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 것이라고 준비해야 합니다. 곧 폭삭 망할 가게 때문에 정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어쨌든 하나만 명심해야 할 것은 죄짓고는 못 산다는 것이야. 전 아내에게 그렇게 차갑게 일관한 후에 처갓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언론사에 제 동창놈에게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놨고 기자들이 그 사이트까지 찾아와 취재를 했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내 이야기가 나왔다. 기사로 나왔던 내용은 고만고만한 동네 장사였는데도 파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 가게가 팔아주면 안 된다고 하여 작은 불매운동까지 일어났고 강한 항의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게의 이름이 흐려져가고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왼손님이 그 가게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이상 증세를 겪어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사실이 알려지며 난리가 났고 불륜 커플이 아닌 협박 이미지도 다시 부각되었어. 그러자 동창놈은 뒤늦게 우리 가게를 찾아와 울며 끼런끼런 매달렸어. 내가 잘못했어, 진서가. 그런 내 말이 다 맞아. 내 못난 열등감 때문에 옛날부터 널 질투했던 것도 맞고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 먹고 너희 가게 레시피를 훔친 것도 맞아. 근데 내가 어쩌면 그랬을까? 난 너와 달리 집도 별 볼 일 없고 대학도 중퇴해서 졸업장도 없고 쓰레기 같은 회사만 전전했거든. 그래서 내가 결혼한 여자도 너가 운영하는 가게도 너무 부러워. 어떻게든 빼앗고 싶었어. 그런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됐는데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너 같으면 용서하겠냐? 가게 레시피를 훔친 건 그렇다 쳐도 내 와이프를 건드린 건 용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가게 차릴 때 낸 빚만 1억이 넘어. 그것을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대로 가게가 망해버리면 제발 기자에게 연락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이든 뭐든 해주라. 너희 가게가 망한 게 그 기사 때문인 것 같냐? 착각하지 마. 손님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알겠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면 쉬지 말고 저렴한 재료를 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실망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만 돌아가. 돈을 빌려주든지 뭐든지. 당장 이번 다른 은행에 100이 넘는 걸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좀 도와주라 제발. 급기야 동창놈이 돈을 빌려달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친 줄 알아 아내와 붙어먹었던 상간남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동창놈을 내쫓아버리고 동창놈의 가게는 반년도 안 돼 망해버렸어요. 가게 매출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레시피가 한번 도둑맞고 난 이후로 자영업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딸과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결국 거액의 권리금을 받아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동안 아내와 이혼도 했고 동창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이 돈에 복권 당첨금까지 더해 현재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사람이 참 우스워요. 전철도 동창 친구와 재혼하지 않고 패가 망신한 후에 곧바로 헤어졌어요. 들은 바로는 그 동창 친구가 가게를 망하게 하고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주식과 코인에 손대다가 더 큰 빚을 지는 것 같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정신이라고는 이 정도로도 없는 전처답게 바로 손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에선 천년의 사랑인 양 굴던 게 참 가소롭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 전철은 자꾸만 제게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어요. 하도 귀찮게 굴어 만나줬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다시 합치자고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 자식 꽤 이미 넘어가서 그만. 그 자식이 먼저 작정하고 나 꼬셨던 거야. 난 그냥 순진하게 넘어간 죄밖에 없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하는 스스로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자 전처가 두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옛날과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웠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서일까요? 오히려 짜증만 나더군요. 나도 너무 창피해. 당신한테는 면목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실수 내 친구와 붙어먹은 것도 실수라고 제발 여보. 화내지 말고 나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나 새별이의 엄마잖아. 당신도 너무 그리웠고 우리 새별이도 너무 그리워.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딸에게 별다른 애정도 보이지 않은 나를 몰라라 하던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 참 우습군요. 그런 여자가 양육권과 친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요. 포기하고 이혼을 했어. 그동안 새별이 한 번 찾아온 적도 없잖아. 그런데 그 사업 남편이 가게 폭망하고 현재는 한 입맛을 따라 다니니까 나한테 새별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달라붙네. 맞아. 당신은 죽어도 일하기 싫어했지. 집에서 노고 먹고만 싶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여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당신처럼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 역겨운 모습을 내 앞에 선보이지 말고 당장 사라져. 어떻게 하면 내게 용서를 구해줄 거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게요.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까지 꿇겠어요. 급기야 전처는 길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목했다. 수근거리며도 아랑곳이 안 트네요. 그 비참한 몰골에 마음이 살짝 약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한때는 제 첫사랑이자 사랑하는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전처를 용서한다면 저는 호구 중에 호구였겠죠. 저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전처를 차갑게 내치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도 몇 번 부르고 난리를 피우고 난 뒤 전철은 제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네요. 간간히 공통 지인을 통해 전처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바람피던 그 동창놈과 헤어진 뒤로 이젠 남자 여러 명 만났는데요. 끝내 재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남자를 만날 곳도 없어서 혼자 조용히 산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어 고시원에서 쪽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씁쓸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한편 저는 이혼 후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나날이 번창하고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좀 즐기며 재산도 제법 모았습니다. 또 전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 여자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시간에더록 함께 변화가 있음을 전합니다. 약속이라도 지키기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재혼도 해주었고 아들도 하나 더 낳았어요. 현재 가정에는 전처와는 달리 제와 아이들뿐이고 가정적인 사람들만을 알아요. 올해 제 생일에는 손수 생일상을 차리는 것은 물론 밤에 준 선물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어요. 건강원에 가서 보약까지 만들어 왔답니다.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녀 덕분입니다. 결혼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아내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 한번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라도 다발 살 수 있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